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번째, 우리 RTO 특강. 오늘은 이제 CPA 어카운팅 펌, 그래서 회계법인 내에서의 회계사의 어떤 업무하고, 그 다음에 진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법, 여러 가지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제가 시작 전에 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떤 수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중간중간에도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계속 확인을 하면서 관련되는 탑픽이 나올 때 반영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버지니아에서 있기 때문에 버지니아 분들은 몇몇 좀 아시는 분이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저도 처음 뵙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저를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 만나게 되고, 또 한국에서도 지금 몇 분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좋은 테크놀로지 덕택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임상권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3일에게 법인에 좀 있었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 와서는, 프라이스워터 쿠퍼스에 좀 있다가 지금은 CBD라는 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제 경력은 이제 어카운팅 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카운팅 펌에 관한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법인 하면은 역시 회계사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거의 회계사다 하면은 회계법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회계법인의 일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회계법인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일을 했지만 실제로 한 5, 6년 될 때까지는 회계법인에 감사하고 쓸데게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수업이 굉장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만약에 회계법인을 들어갈 때 이런 수업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현재 제가 바뀌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플리가 참 좋은 거를 많이 기획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합격하신 분들도 제가 이제 꽤 되신다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들었는데, 그 합격자나 또는 경력자, 이미 경력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스페셜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장점이 회계법인의 이런 부분에 적응이 될 수 있겠다. 단지 오디트하고 체크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를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학생이나 아니면 엔트리 레벨을 타겟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 합격이라는 게 더 큰 목적이겠지만 미래를 좀 현실적으로 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패스로 자기가 갈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요. 시간도 굉장히 단축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시험이 합격되지 않은 분들, 아직 학생이신 분들,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보다는 저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탑픽을 정하다 보니까 좀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긴 한데, 가능하면 많은 탑픽을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잘 듣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잠깐 그냥 말씀드린 것은, 지금 회계사라는 것 자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을 아직 해서 안 하신 분 입장에서 한 가지만 제가 시험과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ALCA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사실은 어떤 직접적으로 어카운팅 쪽에 이제 가려고, 회계 분야에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어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몸값을 좀 올리려고, 좀 더 전문화된, 굉장히 또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정도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합격 자체가 사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미국에 계신 많은 분들은 실제로 앞으로 회계를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험에도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그 계획을 하신다면. 그 얘기는 이제 시험 과목 중에서도 본인이 앞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세레바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쉽게 붙이려고 하지 마라. 세레를 너무 쉽게 붙으면, 그렇죠? 제가 좀 이 정도는 그렇게 공부도 별로 많이 안 한 것 같고, 분명히 뭐 제대로 좀 불안한 그런 영역도 많은데, 그래 한번 시험 삼아 그러면 시험을 봐보겠다 라고 해서 덜컥 붙어버렸어요. 75점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목은 그렇게 하는 게 괜찮아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세계만은 분명히 여러분께서 이 계통에 계속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절대 쉽게 붙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축적의 과정을 꼭 거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쉽게 붙으면 커리어도 쉽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그런 거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세계 분야가 세계 법인에서 많이 유일하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1년차 회계사랑 15년이 된 파트너랑도 속된 말로 해서 맞짱 떠서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세계 법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트너도 새로 나온 그 어카운팅 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잘 캐치업을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1년차한테 굉장히 팽기당할 수 있는, 실제로 본 적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라는 것을 실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고려를 하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합격하신 분들도 세계는 절대 손 놓지 마시고요. 그냥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시간 날 때마다 보시는 거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먼저 오늘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 위주로 얘기를 할 텐데요. 물론 제 일방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100% 일반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80, 90%는 맞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것도 전혀 제가 뭐 겪어보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들은 거랑 틀리다라고 댓글 걸리시는 말씀을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목차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회계법인의 어떤 분류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회계법인 그 분류에 따른 어떤 업무가 어떻게 틀리는지, 각각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도를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카운팅 오늘 할 내용 중에서 가장 사실은 그 핵심이고 제일 먼저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을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카운팅 펌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타입의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디트하고 텍스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 이외의 내용들을 좀 많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세계법인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좀 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계법인 내에서 이거 좀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내용들, 직급 승진, 그다음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피컬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펌 내 분위기는 어떻게 다른지, 실질적으로 또 급여 이런 부분도 민감하죠. 그렇죠? 보너스는 얼마나 나오는지, 베네핏은 어떻게 되는지, 인종들은 어떤 구성이 되고, 내가 나이가 좀 너무 많은데 세계법인 지금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등등. 그리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몇몇 분들이 질문을 하신 게 있었죠. AICP를 따고 한국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도 제가 시간이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엔트리 레벨과 경력자를 좀 구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사실 오늘 제 포커스는 세계법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얘기한 걸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시간이 좀 많이 할애될 것 같은데 뒷부분도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한다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제 생각으로는 세계법뿐만이 아니라 제가 겪은 일반 회사에서 회계사 역할 이런 것들도
지금으로는 뭐 언젠간 한번 할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 실제로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실제로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회계사들 분들에 대해서 설정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얘기를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앞에 아무도 안 보이니까 굉장히 좀 뻘쭘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그 회계법인의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뭐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회계법인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제 빅4겠죠. 그러네. 뭐 모르시는 분들도 빅4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회계법인은 얘들이 뭔데 빅4니 뭐 이런 말들을 쓰냐? 그냥 뭐 4개의 회계법인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하지 뭘 이렇게 잘난 척을 하냐 이런 얘기를 참 저도 많이 듣는데요. 빅4라는 것 자체는 제가 많이 드리는 답변은 거의 일반 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단지 크기만, 물론 크기 때문에 생긴 걸 수도 있겠지만 크기만으로 빅4를 따지는 것보다는요, 빅4가 지금 굉장히 오랜 동안에 걸쳐서 쌓아온 그런 어떤 레퓨테이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크기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빅4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업무까지도 생겨날 정도로, 더군다나 이 빅4는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빅4만이 할 수 있는 일도 꽤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빅4는 거의 일반 명사처럼 쓰인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요, 빅4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빅4밖에 할 수 없다. 잘 규정을 해놓은 것이고,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컨설팅 업무가 빅4에서 제한을 주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빅4를 많이 구별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빅4제가 내셔널 펌, 미드사이즈 펌, 그 다음에 스몰 펌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일단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제가 2010년도 판으로 그 100위권의 지금 어카운팅 펌이 순위, 믹순위로 나온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위에 4가지가 4개의 펌이 빅4죠. 1위는 이건 지금 레드니 기준입니다. 딜로이트가 1위고, 언스테니엄, ENY라고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워터하우스가 3위, 그리고 KPMG가 4위. 제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빅4에서의 서열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느껴요. 거의 이제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레드니를 보시면 사실은 금액에 있어서 1위는 어느 정도 좀 후하죠. 딜로이트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1위라고 몇 년 동안 그래왔고, KPMG가 지금 4등을 거의 있고, 2, 3위는 지금 계속 바뀌는 편이고, 보시다시피 금액이 좀 차이가 얼마 없죠. 이거는 사실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컬업데이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추정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니 기준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제일 뒤에 이쪽 후방 뒷부분에 보시면은 각 펌마다 구성 비율이 나오죠. ANA는 이제 오디시라고 보시면 되고, 어테스테이션, 그 다음에 텍스, 그 다음에 MAS라고 좀 잘렸는데, 매니지먼트 어드바이저리 컨설팅 쪽 이렇게 비율을 본다면은 보시면 좀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은 PwC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PwC는 매니지먼트 컨설팅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 순위로 보면 0으로 나와요. 거의 오디트하고 텍스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오디트로만 놓고 본다면은 보통 PwC가 1위라고 말을 많이 하고요. 하지만 제 느낌에서는 그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4를 넘어갔을 때를 우리가 이제 내셔널 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5위부터 RSM, 맥그레디, 그랜 썬턴, 그 다음 BDO,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데가 8위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CDG, MHM이라고 불리는 데고요. 크로이, BKB, 그 다음에 좀 제가 들어봤을 때는 UHY 정도가 좀 들어본 펌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뭐 특별히 내셔널 펌은 어디까지가 이런 기준은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략 내셔널 펌이라는 것 자체가 전국적으로 오피스가 이제 갖춰져 있고 그런 어떤 조직망이 갖춰져 있는 그런 펌을 얘기를 할 때 대략 제가 나누는 거는 파트너가 최소한 100명 정도 이상은 되고, 그 다음에 레벤지는 한 1억 5천 불, 1억 5천만 불 정도 이상 되는, 대략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20건 정도에서 뜯으면 보통
25위부터 21위 정도 사이까지는 어떤 내셔널 전체로서 전국적으로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펌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그 밑에를 우리가 보통 미사이즈 워커 펌이다. 로컬 베이스인데 어떤 오피스 하나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대위권 정도 되려면은 오피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대여섯 개 있는 거. 제가 이제 워싱턴 지역에 지금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20위가 웨스닉 그룹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 워싱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펌이에요. 즉 워싱턴 지역에서만 오피스가 10개밖에 없는데요. 또 단일 로컬에서만 있어서 지금 전국 순위로 20위 됐다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로컬인데도 굉장히 특화돼서 레벨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법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로컬 펌들은 아주 스몰 로컬, 이제 대위권 넘어가는 것들은 말 그대로 개인 사무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인디비dual 텍스 리뷰라든지 오딕도 사실 오딕보다는 컴파일레이션, 리뷰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셋업하는 거 도와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인 회계 사무소라고 했을 때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빅4하고 내셔널 폼, 그 다음에 이제 로컬 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단 빅4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제가 느끼는 바로서의 어떤 장단점을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 장점은 뭐 여러분이 예상하다시피 주로 클라이언트가 크죠. 또 퍼블릭 컴퍼니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장회사를 감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이 실제로 페레에서 배우시게 되는 거의 모든 토픽들은 다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실제로 다뤄지는 거의 모든 영역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선택이 굉장히 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4는 말 그대로 좀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스페셜라이즈 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개인으로 본다면은 빅4는 어떤 회계사를 키울 때 이 사람을 제너럴리스트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 스페셜리스트로 키울 것이냐 이런 사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빅4는 한쪽을 섹터라고 한다면은 스페셜리스트를 키운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맞는 얘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4에서 어떤 그런 스페셜리스트로 일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 어디가도 사실은 뭐 대우를 받을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거를 많이 선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와 반면에 이제 단점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제일 크게 따를 수 있는 거는 일이 많다. 무지하게 많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장 같은 것도 굉장히 많다. 즉, 거의 전국의 오피스에 있는 스케줄 매니저들이 있거든요. 뭐 HR 매니저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그냥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면서 어떤 오피스에 있어든 몇 시간이라도 놀고 있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그 오피스에서 일감이 없다라고 하면 전국으로 풀려요. 심지어는 해외로도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꼴을 거의 못 보죠.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건 이제 일적인 측면에서 단점이고, 실질적인 업무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라면은, 큰 회사를 감사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큰 그림 보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워낙 큰 펌을 감사하게 되면 그 펌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될 거고 그 많은 인원이 실제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 경우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PwC 근무했을 때 마지막으로 투입됐던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어요. 거의 회계사들만 한 80명이 지금 투입된 맥시멈으로 보통 한 50명들은 거의 상대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는데 저는 그때 시니어 때 이제 들어가는 거였는데 제가 맡은 업무는 그 감사의 인벤토리 업무였고요. 그 인벤토리 업무에 시니어만 3명인가 4명이 있었어요. 인벤토리 업무에 시니어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그 프로젝트에 투입된 5달 동안은 인벤토리에 인벤토리 전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인벤토리에 예를 들어 3분의 1, 4분의 1만 석 달, 넉 달 동안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인벤토리에 굉장히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인벤토리 이외의 그림은 좀 보기 힘들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제가 볼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가 듣는 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그 삭막한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와 반면에 스몰 로컬 펌들은 아주 작은 그 펌들은 이와 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점은 어떤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볼 때 배우시는 그런 토픽을 거의 보기 힘들어요. 거의 몇 가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장점이라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바로 투입되면서부터 해서 하나 자체를, 왜냐하면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의 뭐 두세 명이 나가서 감사하는 경우가 세 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본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로 봤을 때는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업무적인 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덜 삭막하고 좀 가족적인 분위기가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시즌을 제외하고는 거의 출퇴근 시간은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반면에 이제 단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숙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스페셜리스트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든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거냐에 따라서는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개인 사무소를 할 생각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하죠. 이게 텍스트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다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지 개인적으로 적성도 맞을지 사실 들어가기 전에 모르죠. 들어가서도 사실 제가 이런 말 지금 미리 드리는 줄 모르겠지만 들어가서는 자기가 사실 그런 힘이 별로 없잖아요. 스킬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말이 좀 그런데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왜냐하면 빅4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안에서 트랜스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모르면 기회가 없는 거죠. 미리 알면 어느 정도 경력이 2년 정도 지나면은 여러 가지 트랜스퍼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빅4하고 좀 로컬 펌들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고요. 내셔널 펌, 중간에 있는 펌들은 어떤 그것의 믹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내셔널 펌은 제가 지금 있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빅4의 리소스를 다 갖추면서 동시에 스몰 펌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가지고 그런 어떤 장점을 섞어놓은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단점은 이도저도 아닐 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nyway,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세계법인의 분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세계법인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텍스 쪽은 크게 봤을 때는 제가 네 가지로 구별을 했는데요. 코퍼레이트 텍스, 파트너십, LLC, 서베스트, 인디비dual 텍스, 그냥 가장 제일 많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텍스에서 배우신 그대로 텍스 리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빅4에서는 주로 이제 코퍼레이트 텍스 리턴을 위주로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빅4에서는 인디비주얼 하는 경우는 거의 사실은 없다라고 보시겠죠. 굉장히 부자인 사람을 한다거나 감사하고 있는 회사의 어떤 CEO에 대한 인디비주얼 텍스를 한다거나 이 정도지 실제로 인디비주얼 텍스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요. 스마트폼으로 갈수록 인디비주얼 텍스의 부분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내셔널 폼의 어떤 히스토리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다시 해볼까요? 제가 있는 펌이 CBG라는 펌이거든요. 제 회사 자랑하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한 경우가, 저도 이제 이 회사를 처음 이름을 들어오기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오피스 개수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있는 경우가 180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탑이에요. 근데 좀 이거는 특이한 경우가 이제 저희 펌 같은 경우에는 인슈런스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피스가 좀 많아져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내셔널 펌들은 빅4와 달리 빅4처럼 모든 오피스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로컬에 있는 어떤 그 유명한 펌들을 합병해서 계속 구성시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로컬 브랜치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거의 그 경영을 하되 어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그 이름 하에서 큰 리소스나 어떤 툴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셔널 폼들은 인디비듀얼 텍스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 폼 같은 저희 오피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메릴랜드 베레스다에 있는데요. 이 오피스에서는 인디비듀얼 텍스트 리턴도 제가 볼 때는 뭐 한 1,500개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구나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텍스트 쪽은 그런 식이 있겠고요. 주로 여러분이 안 들어보신 것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할 텐데 두 번째는 인터내셔널 텍스테이션. 그건 주로 이제 빅4, 좀 큰 펌 쪽에서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트랜스퍼 파이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쪽에서. 그렇죠? 트랜스퍼 프라이싱. 트랜스퍼 프라이싱이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것은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자국적 기업들이 본사가 있고 해외 지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사에서 해외 자회사로서 물건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내부 거래이지만 내부 거래에서 어떤 가격을 매기는 걸로 인해서 이익이 어떻게 조절이 컨트롤될 수 있고 좋게 말하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매니플레이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각 국에서는 굉장히 규제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세금 혜택가 있다라고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으로 다국적 기업에서 자회사와 본사의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가격을 얼마나 설정하기가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정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보통은 세계 법인에 용역을 주죠. 어떤 트랜스퍼 프라이싱, 어떤 가격으로 우리가 거래를 해야지 그 세금을 가장 어떤 세금을 회피하기보다는 세금을 맞을 가능성을 그렇죠? 가장 줄이겠느냐 이런 의미의 스터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주로 컨설팅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AIC를 따고 한국의 펌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3일에 계실 때 그렇게 보신 분들 많이 봤는데 많이 가시는 부서가 바로 텍스 중에서도 인터내셔널 텍스, 트랜스퍼 프라이싱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경우가 많죠. 제일 적당하다라고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그 트랜스퍼 프라이싱 쪽을 공부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때 그런 걸 언급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어떤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게 이제 트랜스퍼 프라이싱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 트레이닝, 이거는 아시다시피 컨설팅이겠죠. 미리미리 1년 계획 세우고 내년 계획 세우고 해서 어떻게 세금 결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계획을 세우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주로 큰 회사는 프로젝트별로 컨설팅으로 짜내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굳이 텍스라고 제가 텍스에 넣어놨는데 물론 텍스 쪽에 제일 크리티컬 하겠죠. 그렇죠? 에세이 플래닝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부자들의 상속 증여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가장 미니멀리 시키겠느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획서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미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트러스트 어떻게 셋업할 것이냐, 살아있을 때 1년 동안 얼마죠? 아마 13,000불 정도가 프리기프트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이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는 개인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 오너에 대한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한 경우에는 어떤 폼이 가장 상속을 하는데 유리할 것이냐, 코퍼레이션이 좋을 것이냐, 에스코업이 좋을 것이냐. 보통 그럴 경우에 이제 에스코업으로 많이 정합니다. 그런 것들을 컨설팅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로컬 폼에서 많이 한다. 빅4에서는 스테이트 플래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있어요. 여기서 이런 정도가 이제 텍스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일이겠고요. 제가 어차피 텍스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텍스 관계돼서 많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좀 양해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디 쪽을 살펴볼게요. 오디 쪽은,
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어폰을 낀 일이 없는데, 말씀을 너무 오래 들다 보니까 팔이 좀 아파서, 혹시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데, 말이 잘 안 들리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 오디 쪽을 좀 살펴볼게요. 오디 쪽은 뭐 타입별로 본다면은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일단 오디시겠죠. 오디는 가장 하이에스트 어슈런스를 쓰는 것이겠죠. 실질적으로는 오피니언을 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오디 시간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뭐 특별히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리디 컴퍼레이션, 어디보다 한 단계 낮은 게 바로 한 단계 낮은 어시런스를 주는 것이겠죠. 가장 큰 특징은 오피니언이 안 나간다는 것이겠죠. 주로 오디 시간에 또 배우시겠지만 절차상으로 본다면은 인콰이어리하고 애널리시스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이 리디하고 컴퍼레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보다 밑에 또 이제 어그리 덮은 프로세스, 또는 어떤 게스나 뭐 이런 데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더스트리별로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업무다. 뭐 예를 들어서 인슈런스 측에서 인슈런스 컴퍼니들끼리는 인슈런스 컴퍼니 협회에서 내려오는 그 프리미엄을이나 어떤 클레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자체 감사 지침이 있어요. 그런 것에 의해서도 어떤 그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펌으로 본다면은 그 리뷰나 컴팔레이션 아래쪽들이 주로 이제 내셔널 폼이나 그 밑에 로컬 폼들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제일 많이 일반적인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밖에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하실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컴플라이언스 오디트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로 컴플라이언스 오디트라고 한다면은 주로 가버멘트가 많이 인바이트가 되겠죠. 가버멘트가 제일 대표적으로 그랜트를 굉장히 많이 주죠. 그렇죠. 미국에서 그 가버멘트에 의해서 나오는 그 그랜트가 엄청난데, 그 그랜트들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회계법인을 고용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하나는 이제 대학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학에서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그랜트를 받아요. 그 그랜트가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 그랜트에 대해서만 감사를 시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정부가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잘 쓰고 있는지, 그 컴플라이언스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전문화된 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슈런스 컴퍼니에서는 정부가 인슈런스 클레임 건 것에 대해서 메디케이드 이런 쪽 있죠.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의사들한테 돈 지불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것도 컴플라이언스 오디트에 큰 축에 속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도 꽤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 컨트롤 오디트, 이거는 뭐 오디 시간에 많이 배우시겠죠. 주로 그 싹스 4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퍼블릭 컴퍼니겠죠. 뭐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너무나 큰 돈이 든다. 뭐 거의 평균적으로 제가 알 기억으로는 한 2에서 4밀리언이 추가적으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심하다라는 컴플레인이 많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뀐 것으로는 상장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켓 캡 기준으로 마켓 캐피탈레이션 캐피탈레이션 기준으로서 7,500만 불, 7,500만 불 미만인 경우에는 시각회사의 주기점선이 됐죠. 저도 잡음이 조금 들리는 경우인데요. 혹시 마이크 뮤트 버튼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뮤트 버튼을 다 눌러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디까지 했죠? 그 인터널 컨트롤 오디트는 주로 이제 빅4에서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IT 오디트. IT 오디트는 사실 한국에서는 참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이렇게 큰, 그러니까 IT 오디트를 할 정도의 규모가 될 수 있는 그 회사는 많지 않죠. 뭐 몇십 대 기업 정도, 대기업 정도 이 정도니까 실제 여러분이 뭐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시면은 이 IT 오디트를 보게 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워낙 기업이 많기 때문에 퍼블릭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IT 오디트 인바우스가 된다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IT 오디트 굉장히 좀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좀 비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IT 오디트는 간단하게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소개를 드린다면은 제가 본 기억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퍼블릭 컴퍼니에 대한 감사팀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 감사팀과 별도로 이제 IT 오디팀이 같이 인바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둘 팀 간에 좀 이렇게 신경전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인게이지먼트 자체는 하나의 인게이지먼트 내려오는데 그 안에서 이제 팀이 이제 따로 꾸려지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비정산이 될 때 막 니네 시간이 얼마나 썼니? 왜 니네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했니? 이런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신경전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제 있고, IT 팀 같은 경우에는, 일이 그렇게 뭐, 1년 연중 그 어떤 한 오피스에서 있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오디트에 비해서는 좀 더 여행이 좀 많다, 트래블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다운타운이 될 경우에는 전국으로 많이 이제 흩어지고, 또 IT 오디트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어떤 퍼블릭 컴퍼니를 감사를 한다라고 본다면은, 우리 본 감사는 대부분 헤드쿼터에서 다 이루어지겠죠. 모든 자료는 헤드쿼터에서 다 받아볼 수 있고, 요즘에는 다 일렉트릭 파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PDF가 다 되기 때문에, 모든 감사는 중앙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IT 자체는 분명히 지사의 어떤, 예를 들어서 본사가 뉴욕인데, LA에 있는 지사가 굉장히 크다. 그 지사의 어떤 IT 시스템도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는 경우에는 가서 봐야 되겠죠. 중앙에서 그걸 감사하기 힘들겠죠. 물론 제가 이제 IT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 말이 좀 틀릴 수 있겠지만요. 제가 본 느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감사는 대부분 한 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IT 감사 같은 경우에 IT 팀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좀 여행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그래서 타입별로 본 오디셋 그 어테스테이션 이런 거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더스트리별로 구별을 했을 때 뭐 역시 가장 뭐 하이라이트는 SEC 퍼블릭 컴퍼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퍼블릭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인바운드 되면 그리고 제가 이제 빅4에서 주로 담당을 하겠지만 빅4에 간다고 해서 사실은 무조건 다 그 퍼블릭 컴퍼니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빅4에서도 미드사이즈 컴퍼니만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퍼블릭 컴퍼니는 그 정도 못한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본인이 뭐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사실은 1, 2년 차는 어사인 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막말로 하면 복불복이다 이렇게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퍼블릭 컴퍼니 그 감사에 그 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거의 1년에 두세 개 클라이언트만 감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왜냐면 1년 내내 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가장 중요한 그 10K 감사가 1, 2월에 집중이 될 것이겠죠. 그거 집중하면 3개월치 이제 퍼스트 쿼터 리포트 10Q가 이제 바로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지금 여름에 시간이 좀 한가할 때 인터널 오디 컨트롤에 대한 싹스 오디를 이제 시작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되면 또 세컨 쿼터가 되겠죠. 1년 내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그런 퍼블릭 컴퍼니 오디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OPT에 갈 일보다는 클라이언트로 출근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 큰 회사의 오디션 팀에 속한 경우에는 그 클라이언트 회사에 자기 자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잠깐 있을 경우, 예전에 있을 경우에, 제가 감사팀에 참여했던 기업은 다슈롬이라고 그 컨택트 렌즈 만드는 회사 있죠. 그 본사 감사를 제가 참여했었는데, 거의 제가 거기에 인바운드 됐을 경우에는 거의 석 달 동안에 주말에만 잠깐씩 오피스로 와서 우편물 챙기고 이런 경우고, 거의 대부분 그래서 클라이언트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지만, 빅4인 경우에는 자기 자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메이저급 이상은 오피스지만, 메이저급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오피스도 다 호텔링 시스템입니다. 보통은 이제, 시니어까지는 우리가 큐비클이라고 얘기하죠. 그 큐비클은, 대부분의 펌들에서 정해져 있겠지만, 빅4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펌들이 호텔링 시스템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출근했을 때 자기 카드 집어넣으면은 어베이러블한 큐비클이 나오죠. 자기가 거기 클릭하고 거기 가서 앉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오피스에 그 CPA가 500명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500명의 자리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대부분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리는 한 100개 정도만 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머지 400명은 항상 밖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자리 놓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리는 안 돼가서 그냥 앉아서 보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쌍막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안 되는 자리겠으면 자기 옆에 동료하고도 친해질 수 있겠지만 갈 때마다 자기가 틀리는 거죠. 이거 저보다라도 저는 텍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 얘기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폼이지만 얼굴만 보고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쌍막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오직 부서라고 할지라도 같이 그 팀에 속하지 않으면은 말 한마디 안 나눠보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제가 인더스트리별로 얘기를 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커머셜은 특별히 어떤 스페셜라이즈라고 볼 수는 힘들겠죠. 그 밑에 그거 컨스트럭션 쪽은 굉장히 스페셜라이즈라고 할 수 있겠고,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제일 어떤 전문화된 분야다. 그러니까 어떤 펌에 가더라도 또 빌포가 되겠지만요.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은 거의 독자적인 팀을 아예 부서를 꾸미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은행권, 금융권, 증권사 이런 감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버멘트 오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난포프라핏, 그렇죠? 난포프라핏 같은 경우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시간을 마련할 생각도 있고요. 제 수업 시간이나 이제 버지니아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가끔 이런 생각들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지금 워싱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제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난포프라핏이에요. 굉장히 놀랐어요. 한국에도 보기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워싱턴 쪽에 난포프라핏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감사 세계법인 입장에서 이제 기회도 많을 뿐더러, 제가 나중에 지금 얘기 드리고 싶다는 것은 이제 세계법인 입장이 아니라 회사 쪽으로 갈 때라고 했을 때는 이 난포프라핏에 굉장히 기회가 많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가보면서 난포프라핏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 난포프라핏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놀랐죠. 15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뮤트 꼭 좀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난포프라핏이 굉장히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할 수 있다.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혹시 관심이 더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시거나 하면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전에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OMD A133 오짓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이 OMD가 아까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그랜트 있죠? 정부에서 그랜트를 받은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그랜트에 대해서는 일반 오짓 플러스 A133 오짓이라는 거, 이게 제가 컴플라이언스 오짓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스트레스 오드가 있죠. 아마 50만 부리가 1년 동안에 그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식이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이 A133 오짓을 하는 경우가 있고, 펌 중에서는 이런 A133만 전문하는 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미국에서는 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401k 오짓, EBP라고 Employee Benefit Plan.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펜션이죠. 펜션 플랜에 대한 오짓도 별도로 있습니다. 완전히 파이낸셜 오짓하고는 굉장히 얘기가 틀려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특화된 시장이 따로 존재를 해요. 저도 이 401k 오짓은 여름 되면은 많이 합니다. 즉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펜션 어카운팅 배웠었죠. 펜션 어카운팅 보시면은 define contribution plan 있고 define benefit plan 있죠. 그렇죠? 근데 주로 여기 401k 오짓을 얘기하는 것은 define contribution, 심플한 401k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펜션 어카운팅 배우면서 굉장히 아마 어카운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뮬레이션 공부할 때 펜션 어카운팅을 보고 어카운팅을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말도 안 되는 어카운팅이 펜션 어카운팅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펜션 어카운팅은 만든 사람도 별로 이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펜션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것, 그 복잡한, 그 나오죠? 무슨 몇 가지 코스트가 있고, 파이어 피어드, MOP 제스하는 거, 리얼라이즈 게인의 것들,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defined benefit plan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 defined benefit plan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defined contribution plan,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401k로 대부분 바뀌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심플해졌다고 볼 수 있겠고, 그 401k에 대해서 펜션 어카운팅보다는 이제 이 401k 오디트 쪽이 훨씬 더 어카운팅 펌 입장에서는 더 광범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일종의 컴플라이언스 오디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종업원들이 부어놓은 그 돈이 어떤 펀드를 구성하겠죠. 그 펀드가 제대로 종업원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지정한 투자에 제대로 투자가 되고 있고 디스트리뷰션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오디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100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고 이 감사는 대신에 보고를 어디다 하냐면은 그 디파트먼트 오브 레이버 노동부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노동부 의무사항인 오디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굉장히 특화된 분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좀 생소하시게 느낄 수 있는 것이 SAS 70 오디트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서비스 오거니제이션에 대한 오디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401k에 해당되는 것이고 가장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페이롤 같은 경우에는 저를 이용하겠죠. 어떤 페이롤 컴퍼니 들어보셨어요? 페이책, 그 다음에 ADP 이런 데 아마 여러분이 미국에서 일하고 계신 분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 중에서 페이롤 익스펜스를 감산하겠죠. 그 페이롤 익스펜스를 감산하게 되면 뭘 보는 거예요? 페이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페이롤과 관계된 페이롤 텍스들이 제대로 위톨딩 되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라이브들이 잘 리코드되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누가 해요? ADP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회사 담당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ADP 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ADP에서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DP에 가서 감사를 해야 할까요? 못하죠. ADP는 수만 개의 회사를 대행을 해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DP 자체가 한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아요. ADP 자체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ADP가 제공하고 있는 이 페이롤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일종의 컴플라이언스 오디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부분 빅4에서 하죠. 빅4에서 ADP, 페이책 이런 데 회사에 가서 얘네들이 해주고 있는 이 페이롤 프로세싱 자체가 어떤 룰에 따라서 인터널 컨트롤이 잘 갖춰져서 잘 되고 있다. 즉, 얘네들이 해주는 다시룸 같은 컴퍼니에서 이 ADP 자체의 모추리언 리스테이트먼트에 의해서 어떤 시리어스한 위크니스에 의해서 다시룸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받은 일이 있을 것이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회계법인이 ADP에 대한 어떤 이 SAS 70 감사를 통해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어떤 페이롤 서비스는 굉장히 인터널 컨트롤도 잘 되고 여기서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을 어시를 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페이롤 테스트는 그걸로 대신이 그냥 돼버립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서비스 오거니제이션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이룰 수 있고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401k를 했을 경우에는 가장 크리티컬한 게 뭐냐면은 우리 회사가 401k에서 지정한 그 증권회사가 있겠죠? 여러 가지 증권회사를 이제 쓸 거란 말이죠. 매스뮤추얼 이런 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투자회사들이 과연 돈 받아서 운영하고 디스트리뷰션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사의 SAS 리포트를 얻어서 보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죠? 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측면의 오디트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대략 어떤 오디트와 관련돼서 회계법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를 하는 것 같고요. 잘못 눌렀네요. 잠시만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 얘기 끝났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라고 이제,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아까 제가 그 어카운팅 랭킹에서 보여줄 때 마지막에 MAS라고 표현된 분이죠. 매니지먼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 기타의 여러 가지 컨설팅 서비스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주로 사실은 큰 펌 위주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여러분이 계속 들어보셨을 만한 것들 소개를 드리면은, 첫 번째, 트랜잭션 서비스라고, TS 부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M&A와 관련해서 M&A가 이루어지면은 가장 먼저 뭐라 하겠습니까? 어떤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이제 M&A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얼마만큼의 프라이스를 지불할 것이냐를 하려면은 그 회사를 시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시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시사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 이제 어카운팅 펌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트랜잭션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듀 딜리전스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실사라고 보는 것이죠. M&A를 하기 위한 어떤 자산 실사다. 가치평가를 위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저거 인베스트먼트 뱅킹 하는 것, 뱅커들이 하는 것이냐, 실질적으로는 어떤 딜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발부 된다라기보다는요, 그 딜 자체가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기타의 서포트 업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소리겠죠. 어쨌든 이 경우는 굉장히 보다는 그런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특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이런 TS라는 부서 자체는 커리어 패스가 좀 틀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사부서에 들어갔다가 2, 3년 됐을 경우에 트랜스퍼로 옮기는 경우가 한 50% 되고요. 나머지는 아예 경력자들을 경력자로서 뽑는 경우. 이런 TS 같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MBA들을 많이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Financial Advisor Service, FAS라고 부르는 경우 있고, Financial Service, FS라고도 부르는 경우 있고, 이런 거는 주로 어떤 경우에는 어떤 펌들은 이 FAS를 TS라고 같이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의미하는 이 Financial Service 쪽은 주로 금융 쪽에 특화된, 금융과 관계된 다양한 분야의 어떤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서비스. 이 트랜잭션 서비스하고 좀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준다는 측면에서는 같겠지만 조금 더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트랜잭션 서비스는 M&A를 주로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이 밸류에이션 서비스는 M&A가 아니라 기업 내에서 어떤 다양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특화된 분야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 10년 전에 제가 할 때는 이런 서비스 사실 거의 없었어요. M&A 말고는 밸류에이션이라. 여러분이 세대를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IFRS가 도입되고 어떤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페어밸류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페어밸류 메저먼트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그렇죠? 복잡해졌고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화두가 모든 자산 부채는 앞으로 페어밸류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적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간이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픽스드 에셋을 어떻게 페어밸류 평가할 것이냐. 이런 상황으로는 굉장히 쉽죠. 그 픽스드 에셋이 앞으로 미래에 제너레이트 하게 될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것이다. 기계 장치가 그 제너레이트 할 캐시플로우 어떻게 측정할 거냐.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죠. 하지만 그 뜬구름 잡는 소리를 실제로 하는 데가 바로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인volve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좀 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감산하는 경우에 이런 어떤 회사가 스펙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임페어먼트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임페어먼트 테스팅을 해갖고 임페어먼트가 이만큼 났다라고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경우 했다 할지라도 오디트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억제하는 경우도 굉장히 힘들고요. 왜냐하면 객관성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부분 뭐예요? 일반 어카운팅 폼을 쓴단 말이에요. 특화된 폼이겠죠. 그래서 이것만 전문하는 폼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도 감사를 할 때 임페어먼트가 일어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바로 뭐예요? 리포트 자기네들이 하이어한 어카운팅 폼에서 50페이지, 60페이지 된 어떻게 우리가 이 특별에서 평가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리포트를 그거 보고 이제 감사를 진행을 합니다. 더 사실 현실적으로는 구질 같은 경우, 구질 밸류에이션 들어만 보셔도 머리가 찌글찌글 하시죠, 그렇죠? 그 구질 밸류에이션. 제가 미국 오기 전에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호기심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이 구질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미국 와보니까 말 그대로 했나봐요. 그죠?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그죠? 파일 진행을 하도록 해야 돼요. 반도 못한 것 같은데. 자, 어드바이저 서리가, 이 정도 되고요. 잠깐만요. 쿠키창을 좀 못 보고 있었는데. 문제가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죠? 자. 그래서 어드바이저 서비스까지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Forensic Fraud Accounting이라는 거죠. 이건 뭐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또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들 중에는 주주가 많이 고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카운팅 펌을. 왜? 주주가 볼 때 어떤 매니지먼트가 뭔가 자금을 횡령하는 것 같다. 비자금을 조성해서 자기가 사리사욕을 세우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이 생길 때 자기가 조사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 어카운팅도 모르고 이럴 경우에는 어카운팅 펌을 고용해서 제가 매니지먼트가 혹시 비자금 조성하는 게 있지 않느냐, 금액을 빼돌리는 게 있지 않느냐, 회계 처리를 빼돌리는 것이 또 범법회의니까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까지 얘기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매니지먼트의 보너스가 넷인컴에 연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매니지먼트는 항상 어떠한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인컴을 매니플레이트 하기 위한 주주의 어떤 부를 증진하기 위해서 넷인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보너스를 늘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넷인컴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말 그대로 어카운팅에 대한 분식이 생길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런 것들도 주주 입장에서는, 대주주 입장에서 어카운팅 펌을 고용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나 사법기관이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아예 고용을 해서 그 수사에 어카운팅 펌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오래 사시고 또 많이 영어가 전혀 시장이 없다거나 하는 경우, 그리고 굉장히 액티브하고 다이내믹하는 걸 좋아하고 조사하고 이런 걸 좋아하신다 또 한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분야가 될 수가 있겠죠. 저도 기억이 제가 예전에 한국에 3.1 개법이 있을 때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고 굉장히 사회에서 떠들썩했던 무슨 게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비자금 조성되는 거. 이런 게이트에서 제가 검찰에서 한 몇 달 동안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비자금 조사 수사를 하는데 어카운팅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잖아요. 저보다 그 10년 전에 한국 검찰 어카운팅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미난 일하러서 하는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3.1회계 법인에 의뢰를 했어요. 어카운팅에 관해서 비자금 조사 해서 와서 도와달라. 어디를 보고 방에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압수수색한 게 있는데 방 안 가득 온갖 소리를 그냥 꽉 채워놨어요. 근데 어카운트 관계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검찰에 잘하는 건 그거죠. 압수수색. 다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디스크애들은 어카운팅 인포메이션이 중요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종이로 된 거 그것만 잠깐 가져놨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한국의 초창기 IT OT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IT 자료를 가지고 발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아마 세계적으로는 처음으로 3.1에서도 IT팀이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IT팀이 조직이 돼서 그 검찰 용역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압수한 어카운팅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비자금을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용역을 한 경우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수고 없게 되는 데이터에서 특히 있지 않거든요.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려요. 포뮬라를 줘서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으로 숫자리가 000으로 끝나는 그런 거래들을 다 추려라. 주말에 일어나는 거래를 추려라. 이런 식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오드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이런 포렌식 어카운팅을 많이 해요. 포렌식 어카운팅에 관한 자격증도 있어요. CCFA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시험 문제 많이 잡아본 것 같아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의 서비스. 기타의 서비스는 한마디로 들으면 제일 밑에 나오죠. 기타 회계법에서는 돈 되는 일은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Business Planning, Proposal, 그 다음에 Bidding Support. 이런 주로 이제 좀 작은 펌들에서 많이 하는 경우죠. 어떤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정부업에 입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입찰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도와주는 업무를 많이 하죠. 미국에서는 이런 것도 굉장히 시장이 좋은 게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어떤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는 미국은 워낙 다이버시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테 항상 마이너십 기업이죠. 굉장히 스몰 폼들, 그렇죠? 스몰 폼들도 정부 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본적으로 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기회도 있고, 그래서 어카운팅 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몰 폼들을 그런 비딩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헬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게 있고, 비즈니스 이스타블리시먼트 뱅크럽시 이런 거는 주로 조그만 폼들에서 많이 하겠죠. 그다음에 커스트 세그리게이션. 이것도 재밌는 일인데 나중에 좀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픽스 에셋이 굉장히 많은 회사라고 한다면요. 세금에 관계돼서는 픽스 에셋의 클래시피케이션만 잘함으로 인해서 절약될 수 있는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 연수를 정확히 몇 년으로 할 것이냐, 얘는 어떠한 유형의 픽스 에셋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사가 미처 인식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어떤 밸류에이션 전문가들이 가서 공장을 투어하고 웨어하우스를 투어해서 좀 더 정확한 구역을 나누고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세우게 돼요. 여기서 컨설팅 기업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업무가 커스트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IFRS 서포트는 여러분이 많이 알다시피 주로 원타임 손재이겠죠. 최근에 한국에서는 최근 한 2, 3년 동안 엄청난 수요가 있었죠. 기업들이 굉장히 경기는 어려웠지만 이 IFRS로 인해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컨버전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니까 향후 굉장히 전망이 괜찮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IFRS 관심이 좀 있어서 IFRS 전문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얘는 그런 경우는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수요도 있고 굉장히 대접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도까지 했어요. 기타 돈 되는 일, 디볼트 케이스. 참 많죠? 이혼하는데 부자들 이혼할 경우에는 돈 어떻게 나누냐 중요하죠? 회계사가 끼어들어야 되겠죠. 뭐 회계사가 사실은 뭐 영화나 TV 나오면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범죄자들 돈 많은 사람들 나오면 옆에 회계사들이 그걸 뭐 이렇게 해라. 꼭 똘마니처럼 많이 나와서 또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기분이 안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 디볼트 케이스도 굉장히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 쓰려는 일이겠죠. 그런 것도 어워드 미스 USA 이거 무슨 일인지 아세요? 이건 재밌어서 얘기를 드린 건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냥 한번 잠깐 보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 아시는 아카데미 어워드 아시죠? 아카데미상 영화에서 제일 큰 상이라 가지고 올해가 지금 2월 27일에 열렸죠. 그 아카데미 어워드를 PwC에서 인바우드에서 큰 용역을 합니다. 뭐랄까요? 바로 그런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어워드의 어떤 레퓨테이션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모든 선정 과정이나 발표 과정을 회계법인에서 인바우드에서 다 어시면서 있습니다. 투표 과정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한번 만약에 녹화가 된다면은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재밌는 그냥 팩트로 제가 올려드린 건데 보시다시피 77년 동안 PwC가 아카데미 어워드를 감사는 아니지만 그 인바우드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줬는데 뭐 1년 동안에 뭐예요? 그 아카데미 시상식을 최종적으로 투표하는 것을 검표하고 하는데 1,700시간을 들이고 파이널 밸롯을 그쵸? 그 카운트 하는데 3일이 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그 노미네이션 하는데 7일이 걸리고 재밌죠? 이런 것들을 PwC가 다 인바우드해서 나중에 아카데미 어워드 보시면 마지막 끝날 때 자막 올라갈 때 아마 certified by 뭐 PwC 이렇게 나올 겁니다. 또 제가 아까 써드린 것이 미스 USA 있죠? 미인 선발대회 이런 것도 뭐예요? 채점하고 직접에서 하는 거 옆에 어카운팅 폼에 그 관계자들 나와갖고 그거 다 서티파이 해줍니다. 그래서 미스 USA는 제가 알기로는 언스텐 영에서 그 인바우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딱 재밌죠? 굉장히 돈 되는 일은 다 한다는 게 인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까지가 대략적으로 회계법인에서 하는 업무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관심 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시간이 가는 데까지 일단 11시 반까지는 최대한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직급은 뭐 아시다시피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어소시에이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트에서 시니어가 되고 시니어에서 매니저가 되고 매니저에서 시니어 매니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바로 어카운팅 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 세계 펌에 따라서는 파트너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렉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쉐어홀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펌이 쉐어홀더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뭐 또 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회계법인은 특이하게도 상장된 회사예요. 물론 그거는 실제로 상장된 회사가 감사는 수용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동시에 쉐어홀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만 할게요. 자, 대략적으로 그 소요되는 시간을 좀 제가 제 경험에 의했을 때 대략 얘기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 엔트리 레벨의 어소시에이트 경우에는 보통 3년 정도 보통 한 2년 말쯤에서 이제 이베리에이션에서 나오겠죠. 너는 1년 뒤면 시니어로 이제 등록을 할 것 같다. 늦으면 한 3년. 4년까지 있다? 뭐,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자기가 다른 일을 찾아보던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어소시에이트에서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할 때 자르거나 레이업되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어소시에이트에서 시니어는 대부분 큰 실수 안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니어가 보통 제가 여기서 말하는 3에서 6년은 시니어만 3에서 6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1년부터 시작했을 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3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6년 사이에 시니어로 이제 승진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좀 싶었던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빠르면 5년 회계법인 들어가서 5년 정도의 매니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보통은 6년에서 한 7년 정도 때 매니저가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매니저에서 한 빠르면 3년, 뭐 길게는 뭐 6년, 7년, 8년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보통 들어와서 한 12년 정도 차까지 시니어 매니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는 진짜 빠른 사람은 11년, 10년, 12년에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13년, 14년, 15년인 경우에는 드물겠죠. 예를 들면 15년을 일했는데 파트너를 못 들었다. 뭐죠? 나가란 소리겠죠. 그죠? 그 전에 대부분 정해지죠. 시니어 매니저 될 때쯤이면 파트너 될 사람은 거의 미리 정해진 거다라고 보는 거 되겠죠. 그 전에 이미 안 될 사람은 다 나가는 것이고, 뭐, 빅번은 알겠지만, 극명한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10명이면은 거의 파트가 되는 경우는 1명이 될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알아서 매니저 정도 됐을 때 나가는거나, 시니어 매니저 됐을 때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많이 뽑고, 그래서 뭐 턴오버가 많은 거겠죠. 그 정도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 시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가장 바쁜 시기는 바로 지금이죠. 지금 이제 이렇게 불이 막 꺼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오피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아시다시피 텍스는 가장 피크인지죠. 왜냐하면 이번 주가 텍스 데드라인 아닙니까? 4월 18일 날이 인디비주얼 텍스 리턴이 마감하는 날이죠. 물론 익스텐션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 한 1시간 전까지만요. 밖에서 굉장히 푸적푸적 거렸어요. 지나다니면서 제가 뭐하고 있나라고 제가 생각을 할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제 방이 좀 구석방이라서 저는 사람들이 보진 못했네요. 어쨌든 지금이 제일 바쁠 때죠. 그래서 텍스는 주로 데드라인에 따라서 바쁜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텍스도 배우시겠지만 주로 15일 때죠. 다 3월 15일, 4월 15일, 5월 15일, 9월 15일, 10월 15일. 대표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3월 15일은 뭐죠? 코레 텍스 리턴이 듀가 되는 것이고, 4월 15일이 지금 바로 이번 주 인디비주얼 텍스 리턴 듀가 되고, 5월 15일은 제가 얘기했던 난포 프로핏도 텍스 리턴을 합니다. 난포 프로핏은 왜 텍스 리턴을 내요? 텍스를 내서 리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를 이그젬션 해줬죠. 그 이그젬션 했던 스태티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990 폼이라는 것을 파일을 합니다. 그 듀가 5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퍼레이트 텍스 리턴을 한 번 익스텐션하면 6개월이죠. 그래서 9월 15일이고 인디비주얼도 최종적으로는 10월 15일까지 리턴을 마감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데드라인이 걸린 그 시점 전이겠죠. 후는 아니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바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월 15일 날은 거의 뭐 축제 분위기죠. 거의 뭐 계속 뿌리고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워낙 광범위하게 더 돼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많이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4월 15일, 3월 15일이 가장 바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딧은 뭐 SEC 컴퍼니 아니면은 특별하게 리걸 데드라인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한국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얘기 드렸는데 자산 규모가 70억인가요? 그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금감원에 모든 회사들은 금감원에 3월 31일까지 그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코빌 컴퍼니가 아니더라도 회계법인의 모든 거의 오디트의 데드라인도 3월 30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SEC 아닌 경우는 그 국가에다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주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플렉서블하게 좀 스프레드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디트 경우에 많이 퍼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피지컬 이유가 다양하죠. 프로핏 컴퍼니들은 물론 대부분이 12월 말범이기 때문에 2월, 4월에 감사가 집중되어 있지만 나포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럴 필요가 없겠죠.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9월 말, 6월 말, 7월 말. 특히 가버먼트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6월 말 법인은 그 피지컬 이유를 채택하고 있고 스쿨 같은 경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월 1일 날 시작하죠. 그래서 8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가 굉장히 1년 연중으로 스프레드 돼 있다. 그래서 바쁜 시기도 그렇게 많이 뿌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Work Billable Hour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보통 이제 회계법인 들어가게 되면은 버짓을 줘요. 그렇죠? 1년 동안에 네가 이 정도 골을 달성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일을 해줘야지 네가 우리가 너한테 이만큼의 봉급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일하는 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Billable Hour라는 거죠. 어카운팅 펌이나 로이어들은, 로펌은 바로 뭐예요? 프로페셔널 펌은
시간당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얼마만큼을 빌링하느냐가 핵심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빌링 아워가 가장 중요한 거라 소리가 된다는 소리. 자, 그래서 빌링 아워 기준으로서 보통 시니어 2학급은 평균적으로 1800시간의 타겟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급이 되는 이제 매니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적어서, 왜냐하면 이제는 클라이언트, 뉴 클라이언트 PD하는 경우에 더 많은 시간을 소들하고 계속 체크를 하죠. 1600 정도 시간 이하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버디식이요, 타겟식이요. 액츄얼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빅4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는 2000 내지 2500시간. 여러분 이제 별로 상상이 안 가시죠? 2000에서 2500시간 어느 정도? 빌러블 아워 기준으로서 2000에서 2500시간을 달성하려면요, 거의 매일 클라이언트 빌링하는 시간만 최소 뭐 9시간, 10시간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은 겁나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땀이 든다네. 그 밖에 빅4가 아닌 펌들은 보통 실제 그 워크아워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버짓 아워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한창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빅4를 떠나오게 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제가 보통 한 달에 최대가 100시간 정도 일했던 기억이 나요. 100시간을 일했다고, 한 달에 100시간 일했다고 본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아니죠. 일주일에. 일주일이 보통 한 8시간씩 일하면 8시간이죠? 가장 일반적이다. 근데 100시간을 일했다고 치면은 만약에 7일이라고 따지면 얼마입니까? 1월까지 포함해서 매일 14시간씩 일을 했다는 소리예요. 9시 출근하면은 11시까지 매일 일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건 빌러블 아이예요. 빌러블 아이라는 소리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청구하는 거고, 내가 1시간 동안 지금 앉아 있었는데 40분은 클라이언트 일을 하고 나머지 20분은 뭐 스케줄 작성하고 뭐 다른 어떤 스케줄 조정하고 어떤 뭐 다른 뭐 어드민이라고 이런 거는 또 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빌러블 아워만 14시간 한 거면 실질 일한 시간은 15시간, 16시간 되겠죠? 일주일 내내 일요일도 없이 매일 16시간씩 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소리예요. 빅4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떤 젊은 친구들은 재밌게 따라가 주는 분도 있겠고, 한번 가서 해볼 만은 하죠,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뭐 개인마다 다 성향이 틀리니까요. 어쨌든 저는 뭐 지금 이제는 다시 빅4로 돌아가라 그러면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뭐 그러고 싶지 않고요. 지금 생활이 너무 편하고요. 어쨌든 제 얘기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일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더 하나 좀 만약 어카운팅 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듣는 그 텀은 리얼리제이션과 유틸라이제이션. 리얼리제이션은 뭡니까? 내가 클라이언트 빌러블 아워로 예를 들어서 100시간을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내가 그 타임 리포트에 A라는 클라이언트한테 내가 100시간을 위해서라고 적어놓으면 최종적으로 파트너는 그 타임 리포트를 보고서 이 100시간을 내에서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로열들은 실제로 거의 실질적으로 100% 다 청구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카운팅 펌은 어카운팅 피가 거의 맥시멈이 정해져 있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넘게 되면은 굉장히 좀 플라팅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100시간을 위해서 할지라도 파트너가 그 일을 보고서 이거는 뭐예요? 얘가 좀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80시간 일할 수 있는 거를 100시간 일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이걸 100시간을 청구하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분명히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100시간을 얘가 실제 위해서 할지라도 80시간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경우에는 리얼리제이션 얼마겠어요? 80%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리얼리제이션 당연히 많이 달성하면 달성할수록 좋은 것이겠죠. 실제 일을 1시간을 예를 줬는데 내가 이 포함해서 실제로 청구할 시간이 얼마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유틸리제이션은 뭐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전 이 개인으로 본다면은 내가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버짓이 이렇게 1800시간이었다. 그리고 버짓 플러스 토탈 일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2080시간이
하루 일주일 40시간 일했을 경우에 2080시간 나오죠. 2080시간 중에서 한 개인이 실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한 시간이 얼마일 것이냐. 그 비율을 따지는 게 바로 유틸리제이션.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년이 뭐예요? 2080시간인데 실질적으로 내 고를 달성해서 1800시간을 일했다라고 한다면요. 유틸리제이션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86%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대기업으로는 어카운팅 펌 평균 유틸리제이션이 한 60%가 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쁠 땐 무지 바쁘지만 빅4는 뭐 1년 내내 바쁘지만 따라서 빅4는 거의 유틸리제이션이 거의 100%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펌들은 사실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풀로 돌리기가 힘들어요. 하루 일을 하면은 8시간 동안 다 빌러블로 치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시즌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60% 이렇게 경우가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위로 올라갈수록 파트너들이 제일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유틸리제이션을 높일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어카운팅펌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을 잘하죠. 그래서 그걸 미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계사의 하루 분위기. 자, 텍스하고 오디트 좀 나눠봤는데요. 텍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거의 그 클라이언트 회사로 나가는 경우가 드물죠. 텍스 업무는 거의 다 그 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의 내 스케줄을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 자체도 거의 확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텍스 부서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1년 동안의 어떤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 계획 잡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디트는 굉장히 유동적이죠. 시즌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어떤 클라이언트에 갑자기 내가 인바우드 되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뭐 베케이션 하는 것도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조사적으로 많이 변할 수가 있어요. 여행도 갑자기 많이 변할 수 있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텍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회사에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복장 같은 경우도 하이할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스티브 일도 별로 없고 뭐 뉴 클라이언트 만날 때 나오는데 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매니저, 시니어 되기 전까지는 시니어 뭐 그냥 어떨 경우에는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양보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다 그런 편입니다. 오디슨 때에 따라서 뭐 첫 감사 나갈 때 첫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일 인증이 더 많이 있어요. 뭐 한국은 뭐 1년 내내 텍스고 뭐 오디션하고 상관없다. 파일을 당연히 내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안 하는 경우가 많이 그렇다고. 제가 아무래도 텍스 쪽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오디트 쪽 위주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오디트 쪽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간이 11시 반이네. 출근들 하시죠. 지금 남은 내용이 일단은 뭐 제가 준비한 부분은 빨리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너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나중에 추후에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시간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오늘은 뭐 지금 중단하고 다음에 넘기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대략적인 내용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분위기 뭐 오디트는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좀 역동적이죠. 스케줄도 굉장히 수박스한 말이죠. 여행도 많이 갈 수 있고 아까 빅4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노는 꼴을 못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노는 게 있으면은 기미가 보인다면은 전국에 이게 뭐 할 수 있는가를 따져갖고 그냥 바로바로 죽습니다. 여행 많이 간다.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그 위계질서 얘기를 이제 좀 이따 한번 나누겠지만 오디트는 그런 게 조금 위계질서가 좀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데드라인을 맞춰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규율이 좀 없으면은 사고가 날 확률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빡센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제가 있던 한 10년 90년대 말들 경우에는 거의 군대들이 같았어요. 까라면 뭘까? 그러면 여행을 가야 된다. 지금 식당을 가야 된다. 그러면 감히
싫은데요? 라는 소리를 못하죠. 싫은데요는 곧, 저 나갈래. 라는 소리는 거의 다름없이 들리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빅보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긴 노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뭐 한국에 비해서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드시 물어봐요. 너의 여행 가는 거 괜찮겠느냐? 가족이 있는 경우. 노력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많이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는 한국적인 사고에 이제 젖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감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빅보에 있을 때는 굉장히 저를 좋아했어요.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거의 그런 뭐 갑작스러운 프로젝트가 생긴다거나 여행을 갈 일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저한테 먼저 물어봐요. 괜찮겠냐? 그럼 저는 거의 예의 없이 no problem. 저는 가야 합니다. 나중에 알았죠. 노해도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노를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가족이 생긴 이유겠죠. 아기가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가장 큰 익스큐즈는 회사 미국에서는 뭐 다 회사 미국에서 이렇게 다 회사 다니는 분들은 다 느끼겠지만 가족 얘기 되면은 사실은 뭐더 이상 얘기 안 하죠.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점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세계법인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세계팀이 꾸려지게 되면은 큰 회계 보통 뭐 밀사이즈 자산 규모 한 5천만 불 매출액 규모로 한 2억 불 정도 되는 회사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보통 파트너, 그 다음에 시니어 매니저, 그 다음에 시니어 2명,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어소시에이트 연차별로 해서 한 1,000명 그런 정도로 해서 보통 한 7, 8, 9명 정도로 팀이 보통 꾸려지고요. 그런 팀들이 꾸려져서 그 정도 규모의 그 회사라고 한다면 보통 2주 정도의 필드워크를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회사 들어와서 한 2주 정도 랩업을 하게 되고 보통 한 달 정도 텀을 보통 잡죠. 그렇지 않고 보통 내셔널 폼 제가 있는 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감사의 경우에는 한 3, 4명 정도로 꾸며지죠. 파트너, 그 다음에 매니저, 시니어, 어서시 이렇게 하나 가든지 파트너, 시니어 매니저, 그 다음에 시니어, 그 다음에 어서시 2명, 아니면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3명 정도 있고 필드워크는 보통 3명 이렇게 해서 대부분 감사는 한 일주일 정도 내로 끝나고 그런 경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드 사이즈 펌에 들어가겠으면 또 나름대로 바쁠 수밖에 없는 게 일주일 단위로 계속 감사가 이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감사가 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또 다른 감사가 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일주일 동안 감사 나왔더라도 그걸 랩업하는데 최소한 그보다 2배 정도 시간이 걸려요. 일주 내지 2주 동안 랩업이 필요한데 그냥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회사 감사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종일 보통 이제 빅4가 아니면은 6시면 다 감사에서 나오니까 바로 그 법인으로 들어와서 저녁 때 밤에 이제 뭐예요? 그 전주에 나갔던 그 감사에 랩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팀이 계속 바뀌게 되면은 랩업하기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리고 나갔던 시니어들이 지금 그 전에 감사 나갔던 거. 왜냐면 다음 주는 딴 매니저랑 감사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랩업하려면은 연락하기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경우에 토요일 날 감사 안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대부분은 오전에 다 모여요. 모든 감사팀이 다 모여서 그 스태투스 미팅을 다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대부분 의무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가 제가 사실 생각하는 것들은 더 많은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된 관계로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셀러리 보너스 오버타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셀러리 뭐 펜터가 많을 것 같지만 펜터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거의 시니어급 되기 전에 매니저급 되기 전까지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나쁘게 얘기하면은 매니저 되기 이전에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빅4에서 볼 때는 그냥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냥 나사 하나다. 많은 애들 중에서 하나 없어져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특출나지 않으면 월급이 많이 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 뭐예요? 월급이 틀리다는 것은 미국은 워낙 지역이 크기 때문에 뭐예요? 지역별로 코스트 오브 리빙이 틀리죠. 바로 그 코스트 오브 리빙 어저스먼트 때문에 틀리는 거 말고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빅4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나갈 때 보통
10% 또는 20% 정도. 그렇기 때문에 뒷부에 딜 쓰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 놈을 예를 든 것이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보통, 금액은 워낙 민감한 얘기지만,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엔트리 레벨인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보통 4만에서 한 5만 5천 정도 사이에서 보시는 정도가 많을 거고요. 시골인 적어도 그 정도 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스타트 포인트가 시니어급이 되면은 보통 한 시골 같은 경우에는 5만 불, 6만 불 정도 되는 경우도 있겠죠. 뉴욕 같은 경우도 있겠죠. 7만 불, 8만 불까지도 되는 경우도 있겠죠. 메이저급 되기 시작하면은 보통 10만 불에서 많게는 10만, 12만 불, 14만 불. 뉴욕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 따라서 많이 수용될 수 있겠고, 파트너 되면은, 제가 파트너 되지 않아봐서 모르겠지만, 제 예상은, 최소, 제가 저희 펌은, 이건 사실 여러분께서 혹시 저희 펌에 있는 사람을 만날 일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지만, 제가 우연히 저희 펌에 있는 셀러리 정보를 한번 봤는데, 어떤 파트너들이 평균 급여 연봉은 한 25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파트너들의 특징 뭐예요? 파트너 됐다는 건 쉐어홀더가 되고 파트너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쉐어가 있겠죠. 인트레스트 쉐어가 0에서부터 무궁무진까지 되는 것도 있고 실적에 따라서 파트너 되는 거니까 할만하겠죠. 그렇게 해서 딜을 하는 거죠. 대략 그 정도가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너스도 매니저 되기 전까지는 사실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을 하지만 그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이 메이저급 미만에서는 사실은 그 보너스를 결정한다는 기보다는 말 그대로 나중에 혹시 레이업이 있고 났을 때 그 자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최근 금리 위기 때 레이업이 엄청나게 많았다가 쏟아져놨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엄청나게 다시 뽑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딜러 시니어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니저, 시니어, 매니저급 이하에서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많은 펌들이, 저희 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본적으로 제가 버디기사를 했었죠. 1600시간. 1600시간을 만족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1000%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겠고, 플러스 마케팅. 매니지먼트부터는 이게 중요하죠. 얼마만큼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많이 끌고 오느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드민 얼마나 잘할 수 있고, 딜링 얼마나 잘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100시간을 실제로 일을 했는데, 이거를 얼마나 클라이언트하고 관계를 잘해갖고, 최대한 많이 차지해서 많이 받아내느냐가 이것도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딜링 잘하느냐. 딜링은 잘했는데 뭐예요? 컬렉션. 문제 있는 클라이언트가 많이 생기고. 저희도 와이업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이거 오직 받고, 베테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물론 다음 오디트는 안 되겠지만, 그거 컬렉션하는 것도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메인저급 이상이 되면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보너스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파트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클라이언트 쉐어가 되는 그 디스트레이션이 큰 거죠. 기타로는 리퍼럴 보너스, 많은 폼에서 그런 것들을, 뉴 클라이언트를 장려하기 위해서, 뉴 클라이언트 가져오는 것은 파트너급의 일이다라고 보통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급들도 그걸 독려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내가 가는 강사나 내 친구나 이런 데서, 야, 우리 회사에서 이런 것도 해. 혹시 관심 있니? 그래서 연결만 시켜주면, 이게 성사가 되면, 거기에 몇 프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1%, 10만 불짜리면 얼마예요? 10,000불, 1000불이에요. 1000불, 100만 불짜리면 10,000불. 물론 100만 불짜리는 쉽지 않겠지만요. 그런 리퍼럴 보너스 같은 것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버타임. 제가 말하는 오버타임 그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비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폼에서는 일부 있고 없고, 저희 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이 아니라 16시간 일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받는 데는 없다. 노동 착취 아니에요. 착취 맞죠. 맞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끝까지 못 버티죠. 그 제가 말한 대로 10명 중에 8, 9명은 시니어 매니저가 되기 전에 대부분 나갑니다. 그죠? 그거 해결되겠고요. 16시간을 착취 잘하면서, 나가면서 뭔가 이제 패션 위치가 되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잘하는구나. 그래서 다양하게 회사로 가거나, 다른 규모가 작은 펌으로 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견디는 거고. 로컬 펌들은 대부분 오버타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오버타임을 안 주려고 일을 안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백케이션은 뭐 일반 회사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2주로 시작을 하고 해마다 정도 추가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4주쯤 못 되고요. 3주 반 정도 제가 쓸 수 있는 휴가가 있어요. 휴가에 대해서는 비포도 마찬가지고, 먼저 자기가 백케이션 시간을 내면은 그거는 대부분 터치를 안 해.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좀 배운다고 보시고, 식페이는 뭐 일반에서랑 비슷하다고 보시고, other benefits 401k 마찬가지로 제공이 있고요. travel policy, hotel in lieu of travel mileage. 자기 차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정상적으로 뭐예요? 회사에서 통근한 거리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마일당 50센트. 그건 아마 전 펌이 똑같을 거예요. IRC에서 그러니까요. 인미디어 트래블 요거 좀 독특하죠. 재밌는데 빅4에서 많이 있는 경우에 있는데요. 출장을 많이 가잖아요. 장기 출장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좀 위로하기 위해서 일주일 이상 출장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싱글인 경우에는 뭐 한 명까지 친구 여행 경비를 다 돼 있어요. 데리고 갈 수 있다는 비행기 표 호텔 이런 거 다 돼주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안 온다, 자기가 간다. 배우자가 오기게 싫고 그냥 주말에 예를 들어서 2일 동안 감사를 하게 되면 주말에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집에 안 가고 뭐예요? 나는 마이애미로 가고 싶다, 하와이로 가고 싶다. 그런 다 돼요. 그런 것들을 먹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친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석 달 동안 뭐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일한 나가 저같이 가족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기 바쁘지만 싱글들은 그냥 주말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말 동안에 어디 갔다. 주말 토 일요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닌다. 비행기표 다 되지고 호텔이 다 되고 뭐 그런 걸 하나는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해피아워 뭐 일하는데 계속 숙소로 그래먹기만 하면은 반발이 심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바 같은 걸 정해놓고 가서 무제한 술먹기나 이런 것도 있어요. 빅보에서 많이 있고요. 랩터스 파리 있고 뭐 스포츠 활동 같은 거, 뭐 팀 같은 거 하나 정해놓고 가서 운동하는 것도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고요. 뭐 스포츠 팀, 야구팀, 축구팀, 농구팀 이런 것들도 많이 서포트 하고 뭐 펌프룸 이런 것들은 뭐 괜찮다고 있고 왜냐하면 이런 것도 안 해주면 나가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근과 택식을 적당히 섞어가면 된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인종, 나이, 상하관계. 인종은 굉장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다이버시파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 보시면 알겠어요. 나이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역시 훨씬 다양하더라. 그다음 텍스하고 오디션도 구별이 되더라. 그리고 빅포하고 아더라. 한 가지만 얘기하면 나이는 오디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로 들어갈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어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나중에 제가 만약에 펌에 들어가고 싶은 얘기를 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빅4에서 일하는 게 목적이라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라면 엔트리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럼 자기도 고생일 뿐더러 고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절대 타겟을 경력직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아까 세계사의 하루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세계사는 굉장히 감사팀 같은 경우는 조금 인기가 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세계사는요 하는 일 중에 많은 부분이 뭐냐면요. 만약 큰 회사 감사 나가게 되면은 거의 16시간 일하게 된다면 하루 종일 그 회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다 거기서 때워요. 그렇죠? 2년째 회사 한 일은 뭐예요? 10시 되면은 점심 메뉴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70년 되면은 자, 뭐 먹을래?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오더하고 가서 체크아웃 자 통사. 그래서 한 2시쯤 끝나면은 그때 일 조금 하다가 4시 되면 또 저녁 메뉴 받으러 시작하고 저녁 끝나면은 내일 아침 생각. 이 경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그거 하기는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엔트리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경력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뒤에 잠깐 더 얘기할게요. 좋은 게 있겠고, 다양한 게, 아까 말씀드렸었죠? 텍스트는 좀 들어가고 볼 수 있겠죠. 자, How to get in. 마지막 이제 섹터인데요. 뭐, 이 부분을 더 사실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이입하면은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다양하게 좀 할 생각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엔트리 레벨로 들어가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 거의 빅4 같은 경우에는 95%, 이건 제가 힘들었는데 제 말은 거의 대부분은 캠퍼스 리크루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 일부분이 거의 100% 안에서 소개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캠퍼스 리크루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엔트리 레벨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빅4. 왜냐면 어떤 한 학교에서 100명이 졸업하면 빅4 들어갈 수 있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경쟁은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모자라거나 낙담할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됐다고 해서 대단한 것처럼 볼 필요도 없다는 소리예요. 빅4 토탈하면 수만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굉장히 대단한 직업은 아니에요. 대단한 빅4에 들어갔다고 해서. 단지 시작할 때 엔트리에서 그 정도 경쟁에서 운 좋게 점수를 따진 것도 아니죠. 뭐 50점의 운대가 맞아서 마치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맞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만약에 해당되지 못하셨더라고 한다면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던 거죠. 제가 볼 때 더 많은 기회는 바로 그 경력직에서 있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만약에 빅4를 들어가고 싶으면 경력직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워낙 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되면은 그걸 이제 겪어보고 하루에 16시간, 17시간 일하는 거 1년을 하겠지만 제가 앞으로 5년 죽어도 못하겠다.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차, 3년차부터는 갑자기 구멍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2년차, 3년차를 가서 엔트리를 뽑아올 수 없잖아요. 당연히 경력직을 뽑는데 다른 빅4에서 2년차, 3년차 있던 애들이 나가면서 다른 빅4로 가겠어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셔널로 가거나 더 낮은 데로 가거나 회사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직은 실제로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사실은 경력직은 굉장히 수요가 항상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구하오겠어요? 다양하게 조그만 오직 경력이 있으면은 가능성은 엔트리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 보게 제 경험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채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하시기에 따라서는, 제가 본 경험도 PWC가 있을 때, 거의 시니어로 있는 사람들 중에 반 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빅4 이외의 출신들이었어요. 인더스트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굉장히 조그만 로컬폼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뭐, 가보멘트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할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채널 많죠? 웹사이트에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 채널도 통하는 경우, monster.com, 커리어빌드.com 이런 데를 통하는 경우, 링크인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저도 링크인 가입한 이유는 뭐 헤드헌터 이용한 것보다 훨씬 더 그 편지를 많이 받아요. 너 지금 혹시 관심 있냐, 옮길 생각 있냐 이런 것들. 다 경력직은 특히 다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네트워크팅 하죠, 그렇죠? 뭐 레퍼럴보다 더 강력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잘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준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특별히 많은 걸 오늘 얘기를 드리진 않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어떻게 인터뷰할 때 대처할 것이냐 이런 거. 사실 일반 회사랑 크게 다를 건 없다는 소리예요. 일단 레주메로 본다면 엔트리는 사실 레주메로 별로 구별이 안 가요.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레주메로 뭐가 구별이 되겠어요? 그거는 말해보고 이 사람이 팀워크가 얼마나 잘할 것이냐 이런 걸 보고 대부분 엔트리를 뽑는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인성 보고. 경력직은 레주메가 중요해요. 레주메는 정말로 중요하다. 경력직이라고 한다. 그렇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쓴 것이죠. 당신이 무엇을 했냐가 레주메, 경력직 레주메인 경우에는 어디서 일했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한국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인 회계에서 조그마한 사무소에서 일했다는 것 자체로서 절대 빅4를 못 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어디서 일했냐보다는 빅4에서는요, 무엇을 일했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빅4 넘어가면 빅4 입장에서는 다 못 들어오는 뻔지예요.
10위권 내 미국이 넘어가는 소리는 걔네들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코리안 꼭 두 명 있는 세계사에 있는 사무에서 왔는 애인지 100명에서 왔는 건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뭘 했냐를 어떻게 썼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발부터 당기자는 소리는 만약에 제가 오늘 의지가 너무 빅보이즈였다라고 한다면 그게 좋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라고 한다면은 시작이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어떻게든 발을 담궈서 최소한 뭐예요?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의 경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포커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는 정도 제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됐으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는 뭐 다른 얘기 없어요. 어카운팅 폼이라고 해서 독특한 인터뷰는 없다는 소리예요. 엔트리 인터뷰는요, 분명히 테크니컬한 거는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고요. 텐션 어카운팅은 어떻게 생각하니? 못 물어봅니다.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비해버럴한 그 인터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가 팀워크에 맞을 것이냐, 이런 걸 많이 따져본다는 소리죠. 그런 거 위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고요. 경력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테크니컬한 거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너 이거 혹시 아니?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레주메에다 이 일을 했다라고 썼는데 그 일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했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를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이냐, 이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리 당연히 프리퍼레이션이 중요하죠. 어떠한 지금 포지션에 오프닝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거를 누구를 찾을 것이냐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많이 생각한 사람만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게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슈퍼 들어가기 어려워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준비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만 해. 나 레지메 실수로 100개 뿌려봤어. 100개 뿌려본 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사람 100개가 똑같을 것 같아요. 차별화가 없으면 보는 사람은 분명히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인터뷰를 몇 번 해봤는데요. 레지메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얘가 이거 전혀 뭐예요, 커스터마이즈 안 하고 갖고 있는 거 그대로 다 뿌렸군요. 몇 장 먹으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절대 그 커스터마이즈가 생명이니까 자기가 실제로 그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은 레지메 분명히 다시 보시고 여러 가지 그 버전을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인더스트리별로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인더스트리별로 아니면 뭐 타입별로 호응시에 오디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그 포인트를 조금만 내가 지금 뭐 인발부 별로 안 해본 일이지만 뻥도 필요하죠, 그렇죠? 나중에 다 하게 돼 있으니까요. 뻥 쓰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서요. 12시는 절대 안 넘는 거죠. 11시 55분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소개드릴 때 아까 그런 말들 제가 참 많이 안타깝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런 제가 되어 있는 뻔이 너무 조그맣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책에서 한 분 있는 분이 제가 인도하시는데요. 제가 듣고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어떤 사례글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가 같이 할 얘기가 없는데 이분이 분명히 마지막에 보시면 한인회계사 사무실 경력 1년 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분은 텍스적이지만 KPMG하고 딜러이 두 군데 인터뷰를 봤어요. 분명히 근데 이거는 오퍼 받았던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인터뷰를 받았다는 거는 거기까지 갔다는 소리는 일단 뭐예요? 대부한 대부는 여러 가지 운도 있고 자기한 것이가 중요한 거 아니죠, 그렇죠? 인터뷰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만큼 자격이 됐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1년 반밖에 안 되는 한인회계사 사무실 경력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기가 계획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요. 추천은 워킹 US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 가시면은 어카운팅 하게 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답변 많이 하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대략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제가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굉장히 많았는데 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제가 좀 빠뜨린 거 있거나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은 꼭 지금 다른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올려주세요. 주무실 분은 지금 가서 주무셔도 되고요. 한 2개 정도만 지금 받을게요. 지금 다들 나가셨나요? 아무도 지금 반응이 없어진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는 나가서 좀 그리고 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오늘 미흡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뭐 분야 중에서도 저거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본 분야인데 나랑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보다 저기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난 저기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데 좀 더 알고 싶은데 이런 게 있으면요 저한테 이메일 보내셔도 되고요 전화하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로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리셔도 되고요 제가 가능한 한 그 답변을 빨리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slee입니다. SLEE 그다음에 cbib.com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하나 정도는 받고 싶은데 질문 없으세요? 완벽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너무 늦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질문이 나중에라도 생각나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걸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너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정리 잘하셔서 시험 되신 후에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좀 도움이 돼서 앞으로 설계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은 정리 잘 하셔서 커리어를 바꾸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뜻하시는 거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